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도 믿으시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들로 붐비던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로켓포가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태국 일부 지역에는 계엄령까지 선포됐습니다. 단순한 국경 분쟁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태의 이면에는 40년 가까이 지속된 권력 구조의 모순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충돌하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꿀탱크 TV가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입헌군주국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2023년 총선에서 군부 개혁과 왕실 모독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정당인 전진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500개 의석 중 151석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국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군부와 보수 세력의 거센 반발로 전진당은 총리를 배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해산당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이 왕실 모독법 개정 공약을 제시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진당 대표인 피타 림자런라슨 총리 선출 투표에서 세 차례나 실패했습니다. 대신 누가 총리가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와십니다. 푸아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연정이 구성됐고 패통탄이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37세의 나이에 말이죠. 여기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탁신 친나왓의 운명입니다.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후 17년간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가 딸의 총리 취임과 함께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왕실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의는 진보를 원했지만 실제 권력은 기존 기득권 세력이 쥐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탁신 전 총리 사면 논란과 2024년 상원 선거 스캔들로 인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24년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투표 용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푸아타이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태국 정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와 왕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2014년 쿠데타를 주도했던 프라유 차노차 전 총리가 2023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캄보디아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태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문제가 되는 정치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훈센 전 총리,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38년입니다.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캄보디아를 통치해 왔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 집권 기록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평화롭게 승계한 겁니다. 훈 마넷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으로 아버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버지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총선에서 훈센이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은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뒀을까요? 전체 125개 의석 중 120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득표율로는 82.3%에 달했습니다. 주요 야당인 촛불당은 단 5석만 획득했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선거 결과라고 보십니까? 한 정당이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건 민주주의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욱이 이전 선거에서 강력한 야당이었던 캄보디아 구국당은 아예 선거 참여가 금지됐습니다. 2017년에 해산 조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구국당의 해산 과정을 보면 캄보디아 정치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의 대표였던 끄엠 소카는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당은 대법원 결정으로 해산됐고 주요 인사들은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권위주의 체제와 일당 장기 지배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캄보디아를 부자유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점수 모두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훈센이 완전한 독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야당의 활동 공간을 극도로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것이죠. 자, 이제 이 두 나라가 왜 충돌하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817km에 이르는 긴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은 어저늘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문제입니다.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를 통치할 때 설정한 국경선이 독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소속이 모호해진 것이죠. 특히 프레아 비헤어 사원 주변 지역은 오랫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25년 들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국경 지역에서 처음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국경 경비대와 캄보디아 군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 충돌로 양측에서 각각 2명씩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국경 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였습니다.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려 하자 태국이 이를 자국 영토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양국 모두 이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충돌 이후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6월에는 더 큰 규모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6월 23일 양측에서 박격포까지 동원된 교전이 벌어져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7월 12일부터 열나흘까지 사흘간 계속된 대규모 교전에서는 로켓포와 전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와 캄보디아 공군의 미그-21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교전으로 인해 민간인을 포함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경 지역 일부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캄보디아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7월 16일 방콕의 캄보디아 대사관을 폐쇄하고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동시에 프놈펜에 있던 자국 대사를 소환하며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습니다. 캄보디아도 이에 맞서 태국 대사를 추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긴장 완화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분쟁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태국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 캄보디아의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바로 권력의 정당성 위기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어떻게 대외적인 갈등으로 전이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국 정치 불안정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 먼저 태국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태국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정당이 집권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태국 정치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결과에서 출발해서 그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3년 총선에서 전진당이 1위를 차지했지만 집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부와 보수 세력의 반발 때문입니다. 그럼 군부와 보수 세력은 왜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부 주도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 쿠데타는 왜 일어났을까요? 당시 잉낙 친나왓 총리 정부와 반정부 시위대 간의 극한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극한 대립이 벌어졌을까요? 탁신 친나왓과 그를 지지하는 빨간 셔츠 세력,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노란 셔츠 세력 간의 근본적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국 사회의 계층 갈등입니다. 탁신은 농민과 도시 서민층의 지지를 받으며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고, 이에 반해 기존 엘리트층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제약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괴리가 바로 현재 태국이 겪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과도 직결됩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무엇일까요?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룬 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태국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지난 10년간 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3%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경제적 정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에 장기 투자를 꺼립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패통탄 총리가 직면한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탁신의 딸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 엘리트층과의 타협을 통해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위치 때문에 양쪽 모두로부터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2024년 상원 선거 스캔들은 패통탄 정부의 도덕적 권위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투표 용지가 유출되고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야당은 이를 빌미로 패통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적 위기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훈센 가문이 4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억압만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 정교한 통제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성과를 통한 정당성 확보입니다. 훈센 집권 기간 동안 캄보디아는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를 넘어섰고 최빈국에서 저중소득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훈센 정권의 중요한 정당성 기반이 됐습니다. 둘째, 선택적 억압과 포섭 정책입니다. 훈센은 모든 야당을 무조건 억압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상대만 골라서 제거했습니다. 캄보디아 구국당의 경우 2013년 총선에서 47석을 얻으며 진짜 위협이 됐기 때문에 해산시킨 것입니다. 반면 촛불당 같은 소규모 정당은 존재를 허용해 민주주의의 외관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균형 외교입니다. 훈센은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후계 구도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훈센은 이미 10년 전부터 아들인 훈마넷을 후계자로 키워왔습니다. 훈마넷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로서 아버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같은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적인 후계 구도 덕분에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방식의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캄보디아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광업과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 성과라는 정당성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더욱이 훈마넷은 아버지만큼 정치적 카리스마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과 리더십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경한 대외 정책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갈등이 이렇게 격화됐을까요? 표면적으로는 817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둘러싼 영토 분쟁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양국의 내부 정치적 필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2025년 5월부터입니다. 이는 패통탄 총리가 집권한 지 약 10개월 후이고
훈 마넷이 총리에 오른 지 약 9개월 후입니다. 두 지도자 모두 권력 기반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태국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위협에 맞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내정의 어려움을 대외적인 갈등으로 돌리려고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국민들의 애국심이 매우 강합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고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와의 영토 분쟁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국경 충돌이 격화된 이후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에는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훈 마넷이 새롭게 권력을 승계받은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인 훈 생화는 다른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훈 마넷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로서 아버지보다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만큼 강인한 이미지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는 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태국은 캄보디아보다 강대한 나라였고 때로는 캄보디아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지역도 한때 태국이 점령했던 적이 있죠.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태국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강합니다. 따라서 태국과의 분쟁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갈등이 격화된 이후 캄보디아 내에서는 훈 마넷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단순히 두 나라의 내정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지정학의 핵심 무대 중 하나이고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더 큰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중국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이자 교역 상대국입니다. 캄보디아 전체 투자의 3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무역량도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더욱이 1대1로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갈등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분열하면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이 갈등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원합니다. 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와의 관계 개선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갈등은 그런 노력에 방해가 됩니다. 아세안의 입장도 복잡합니다. 아세안은 아세안 방식이라는 비간섭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회원국 간의 무력 충돌은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아세안은 강제력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이 갈등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이들 국가의 중요한 투자처이자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자제품 산업의 경우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치는 공급망이 많아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내부 정치적 문제를 외부 갈등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는 소위 랠리 어라운드 더 플래그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국민들이 지도자 주변으로 결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율 상승이나 정치적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군부와 기득권 세력의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부터 사법부 개혁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왕실 모독법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태국 사회의 깊은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야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진정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훈센 가문이 40년 가까이 구축해온 권력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캄보디아의 경우 경제적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인 정치 변화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외적인 갈등이 내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서 두 나라의 정치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캄보디아는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의 미래,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과 지역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나라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행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꿀탱크 TV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